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전 재산을 걸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상대방이 뭘 낼지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1944년 6월 연합군은 히틀러를 상대로 이 사기급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단순히 총 잘 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영국이 건넨 진공관 하나, 그리고 가짜 탱크 풍선에서 시작됐죠. 이게 왜 우리 지갑과 연결되냐고요? 보급과 정보, 즉 멀티가 안 되면 결국 망한다는 경제 원칙이 여기서 증명됐거든요. 자, 노르망디, 그날의 이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1942년 겨울 독일 제6군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스탈린그라드 시내 한복판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지킨 대가는 참혹했죠.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독일군 33만 명이 포위됐고 하루에 감자 한 끼로 버텨야 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무적이라는 신화를 갖고 있었어요.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했고 홀란드는 한 달도 안 걸렸죠. 그런데 스탈린그라드에서 이 신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1943년 2월 2일 파울루스는 결국 항복했고 9만 명만이 포로가 됐어요. 나머지 24만 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이 패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독일군이 처음으로 방어를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공격만 하던 사자가 갑자기 등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히틀러는 이때부터 동부와 서부 두 전선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악몽에 빠졌죠. 자원은 한정됐는데 쓸 곳은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독일군 내부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전쟁에서 사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사기가 꺾인 겁니다. 연합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연합군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1943년 1월 모로코의 휴양도시 카사블랑카. 야자수가 흔들리는 이 평화로운 곳에서 루즈벨트와 처칠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분위기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처칠은 담배를 연신 피워댔고 루즈벨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죠.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 하나, 독일과 협상할 건가 끝장 볼 건가. 처칠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적당히 타협해서 빨리 끝내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루즈벨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어요. 무조건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강경한 입장인지 아세요? 1차 대전 때는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우린 진 게 아니라 배신당한 거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나치의 집권으로 이어졌죠. 루즈벨트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을 안심시키려는 거였죠. 당시 소련은 의심이 가득했어요. 미국과 영국이 우리 몰래 독일이랑 딜하는 거 아니야? 루즈벨트는 이 의심을 잠재우려고 전 세계 앞에서 협상 따윈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선언 이후 독일은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없어졌어요. 항복하면 끝장, 싸우다 죽어도 끝장. 그럼 독일 입장에선 미친 듯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히틀러는 이걸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봐라, 저놈들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다. 독일군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고 전쟁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독일을 공격하려면 영국 해협을 건너야 하는데 그 바다가 무덤이 되고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1943년 봄 대서양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수송선단 10척 중 2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원인은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었죠. 이 회색 늑대들은 밤중에 떼를 지어 나타나 수송선을 어뢰로 박살냈습니다. 칼 데니츠 제독이 개발한 루델트 탁틱은 정말 무서웠어요. 한 척의 유보트가 연합군 수송선단을 발견하면 무선으로 다른 유보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제히 공격하는 거죠. 수송선들은 속도가 느리고 무장도 약해서 그냥 표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942년 한 해 동안 유보트에 적침된 연합군 선박은 1664척, 총 톤수로 따지면 787만 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국에 들어가야 할 식량, 석유, 무기가 바다에 잠겼다는 겁니다. 처칠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죠. 전쟁 중에 유일하게 나를 진짜 두렵게 만든 건 유보트였다. 더 큰 문제는 유보트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레이더가 있긴 했지만 파도에 반사돼서 잠수함을 구분할 수가 없었고 구축함이 폭내를 던져도 바다는 넓고 잠수함은 작아서 복불복이었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은 이렇게 조롱했대요. 연합군은 바다 물고기나 죽이고 있어. 1943년 3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달 동안 108척의 수송선이 침몰했고 유보트 손실은 고작 15척. 이 비율이 계속되면 영국은 굶어 죽거나 항복해야만 선상이었죠. 연합군 수뇌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면 노르망디커녕 영국도 못 지킨다. 그런데 1943년 5월 갑자기 판이 바뀝니다. 한 달 동안 유보트 41척이 격침된 거예요. 데니츠는 경악해서 유보트를 전부 철수시켰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연합군이 꺼내든 비밀 병기는 뭐였을까요? 1930년 여름 영국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무너졌고 독일 공군은 매일 밤 런던을 폭격했죠.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절박한 편지를 보냈어요. 무기를 주세요. 돈은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구에는 냉정했습니다. 1차 대전 빚도 안 갚았는데 또 빌려줘? 영국은 궁지에 몰렸어요. 금고에는 돈이 없고 대서양에는 유보트가 우글우글합니다. 이때 처칠의 사정 사환 자문관 헨리 티자드 경이 미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기술을 전부 미국에 주는 게 어떠신가요? 내각은 발칵 뒤집어졌죠. 그건 국가 기밀인데 공짜로 주자고요? 티자드는 설득했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고 공장도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혼자 지키다가 독일에 점령당하면 히틀러 손에 넘어가요. 그러니 미국에 주고 양산하게 만드는 게 낫다는 거죠. 처칠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죠. 좋다, 다 준다. 1940년 10월 티자드 사절련이란 이름의 과학자 팀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건 상자 하나. 겉보기엔 초라했지만 내용물은 어마어마했어요.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 설계도, 이게 나중에 P-51 머스탱 전투기에 들어갑니다. 제트 엔진 설계도, 프랭크 휘틀경의 발명품, 그리고 캐비티 마그네트로. 이게 뭐냐고요? 손난만한 진공관인데 레이더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파장이 길어서 큰 물체만 탐지됐지만 이 마그네트로는 파장을 10cm로 줄여서 잠수함 잔망갱도 잡아낼 수 있었죠. 영국 과학자들이 10년 걸려 개발한 겁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MIT의 리 듀브리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전쟁을 판을 바꿀 물건이다. 미국은 즉시 방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레드랩 방사선 연구소. 즉 걔네가 대폭합할 때 쓸 미중가스네요. 겉으론 방사선 연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레이더 양산 공장이었죠. 영국은 왜 이런 통 큰 베팅을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혼자선 못 이기니까. 기술이 있는데 공장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 미국의 생산력과 영국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독일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럼 이 레이더가 실제로 전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1944년 초 영국 남동부 켄트 지역. 독일 정찰기가 이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에는 엄청난 광경이 담겨 있었어요. 탱크 수백 대, 상륙정 수십 척, 보급창고, 병영. 히틀러의 정보 분석관들은 확신했죠. 연합군은 칼레로 온다. 그런데 이게 전부 가짜였습니다. 탱크는 고무풍선이었고 상륙정은 나무판이었어요. 병영은 텐트에 불만 켜놓은 거였고 무전은 녹음된 걸 반복 재생했죠. 할리우드 세트장보다 더 정교한 가짜 부대였습니다. 작전명은 Fortitude, 의미는 불굴의 의지였어요. 연합군은 왜 칼레를 속임수 장소로 택했을까요? 지리 때문입니다. 칼레는 영국 도버에서 고작 33km 떨어진 곳이에요. 영국 해협에서 가장 좁은 구간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로 쳐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믿었고요. 연합군은 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천재적인 쇼를 벌였어요. 조지 패튼 장군을 칼레 지역 가짜 부대 FUSAG, First US Army Group의 사령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패튼은 당시 연합군 최고의 지휘관이었어요. 독일군도 그를 두려워했죠. 패튼이 칼레에 있다는 건 공격이 칼레로 온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심지어 디테일도 미쳤어요. 스키바인딩 25만 개를 노르웨이 상점에 주문했습니다. 독일 스파이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게 만든 거죠. 연합군이 노르웨이를 공격하려나 보다. 히틀러는 노르웨이에 30만 병력을 배치했어요. 애초에 쓸 일 없는 곳에. 더 놀라운 건 이중 스파이 작전이었습니다. 영국 첩보기관 MI5는 독일 스파이들을 체포한 뒤 전향시켰어요. 너 죽을래? 아니면 우리 위에 일할래? 이렇게 전향한 스파이들이 독일 본부에 거짓 정보를 보냈습니다. 칼레의 탱크 1000대 집결, 패튼 장군 연설 목격. 독일은 자기네 스파이를 100% 믿었으니 이 거짓말도 100% 믿었죠. 심지어 D-Day 당일에도 속임수는 계속됐어요.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도 칼레 앞바다에는 무선 통신으로 가짜 함대가 있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뿌려서 레이더에 배 수백 척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롬멜은 진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대체 어디가 진짜야? 결과는 히틀러는 노르망디 상륙 이후에도 3주 동안 이건 양동작전이고 진짜는 칼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칼레의 정예부대를 노르망디로 안 보냈어요. 연합군은 이 시간 동안 교두보를 단단히 확보했죠. 포티튜드 작전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만작전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용은 고무풍선, 나무판, 그리고 배우 몇 명 고용비. 효과는 독일군 정예사단들을 엉뚱한 곳에 묶어둔 것.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이보다 좋은 작전이 없었죠. 자, 이제 거짓말로 적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남았어요. 병사 15만 명을 바다 건너 적진에 쏟아붓는 것. 이걸 어떻게 계획했을까요? 1943년 말 런던 지하 작전실. MIT 수학과 출신 장교들이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병사 한 명당 하루 물 10리터, 단약 96말, 식량 1.5kg. 이건 전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물류 방정식이었죠. 연합군 최고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작전의 90%는 물류다. 노르망디에 병사 15만 명을 내리는 건 시적뿐이에요. 그들을 먹이고 총알을 대주고 부상자를 후송하고 탱크에 연료를 넣어야 했죠. 하루라도 보급이 끊기면 어떨까요? 그대로 전멸입니다. 수학자들은 미친 듯이 계산했습니다. 병사 한 명이 하루에 소모하는 물자는 물 10리터, 식량 1.5kg, 탄약 96말, 연료 차량용 5리터, 의료품 200g.
15만 명이면 물 150만 리터, 식량 225톤, 탄약 1,440만 말. 하루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탱크, 트럭, 대포, 탄약, 첫날에만 5만 대의 차량과 15,000톤의 물자를 상륙시파했어요. 문제는 항구가 없다는 겁니다. 노르망디는 해변이었거든요. 큰 배가 접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영국 엔지니어들이 미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항구를 만들어서 끌고 가면 되잖아. 멀베리 항구라는 이동식 인공 항구였어요. 콘크리트 케이스는 상자를 바다에 가라앉혀서 방파제를 만들고 그 안에 부교를 설치하는 거였죠. 케이스는 하나 크기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길이 60m, 높이 18m, 5층 건물만한 콘크리트 상자 146개를 만들어서 배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터에 이케아 조립식 항구를 가져간 거예요. 정신 나간 발상이지만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연료를 실어나려면 유전선이 필요한데 유전선은 느리고 유보트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영국 해협 바락에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작전명 플루토, PLUTO, 파이프라인 언더 디 오션. 해저 파이프로 영국에서 프랑스로 직접 연료를 퍼날랐죠. 하루 100만 갤런, 약 380만 리터. MIT 물류팀은 상륙 후 30일치 보급 계획까지 다 짰습니다. D+1일째에는 이만큼, D+7일째에는 이만큼. 엑셀도 없을 때잖아요. 손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오차율은 5% 이내. 현대 물류회사도 감탄할 정확도였죠.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마변에서 죽어간 병사들은 영웅이다. 하지만 그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준 건 물류장교들이었다. 전쟁은 총으로 싸우지만 승리는 숫자로 계산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독일군의 대응입니다. 해안을 지키던 최고사령관 롬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1944년 6월 5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육군원수 에르빈 롬멜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독일 울름, 아내 누시의 생일 파티였어요. 참모가 물었죠. 원수님,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롬멜은 웃었습니다. 이 폭풍에 누가 상륙을 하겠나? 연합군도 바보는 아닐 텐데. 그날 밤 영국 해협의 날씨는 최악이었어요. 파도 높이 2m, 풍속 시속 40km. 모든 기상학자가 말했죠. 상륙 불가능.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기상팀장 제임스 스태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6시간 동안 날씨가 잠깐 개일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결단했어요. 간다. 6월 6일 새벽 6시 30분, 오마하, 유타, 골드, 주노, 소드 해변에 연합군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병력 15만 6천 명, 배 5천 척, 항공기 1만 1,000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이었죠. 그런데 롬멜은 독일 울름에서 아내 루시의 생일 파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원수님,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상륙했습니다. 롬멜은 창백해졌죠. 그는 즉시 차를 돌렸지만 노르망디까지는 800km.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더 큰 문제는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밤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죠. 참모들은 히틀러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총통각학해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워요? 히틀러가 일어난 건 오후 3시. 이미 연합군은 해변을 확보한 뒤였죠. 그리고 치명적인 착각. 히틀러는 여전히 이건 양동작전이고 진짜는 칼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칼레에 묶어둔 제15군을 노르망디로 안 보냈습니다. 제15군은 독일 최정예 부대였어요. 만약 이 부대가 D-데이 당일 노르망디에 도착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롬멜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7월 17일 연합군 전투기에 기총소사를 받아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직후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죠. 실제로 연루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히틀러는 의심했습니다. 1944년 10월 14일 게슈타포 장교 2명이 롬멜의 집에 왔어요. 원수님,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독약을 드시든지. 독약을 택하시면 가족은 안전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롬멜은 독약을 택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짓 발표를 내보냈죠. 롬멜의 빈자리, 히틀러의 오판, 칼레에 묶인 정예군, 이 모든 게 포티튜드 작전과 정보전의 결과였습니다. 독일군은 물리적으로 진 게 아니에요. 정보 싸움에서, 물류전쟁에서, 기술 경쟁에서 진 겁니다. 전쟁은 영웅이 끝내지만 승리는 보급과 정보가 만든다. 노르망디 해변에서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의 용기를 폄하하는 데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총알을 쥐어주고 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건 뒤에 있던 수학자, 과학자,
물류 장교들이었습니다. 영국이 마그네트론을 미국에 건넨 결단, 아이메이티 수학자들이 밤새워 계산한 보급 계획, 고무풍선으로 히틀러를 속인 기만작전, 해저에 깐 파이프라인,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승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경쟁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빠른 정보,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자금력, 그리고 남들을 속일 수 있는 전략.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결국 노르망디 해안의 기관총 앞에 서 있는 보병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총알로 이긴 게 아닙니다. 엑셀로, 레이더로, 고무풍선으로 이긴 겁니다. 전쟁의 본질은 폭력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